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휘발유 사재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기름값도 치솟는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최대 송유관이 해킹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하죠. 주로 사회 기반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해커의 짓인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의 주요 인프라 시설이 이렇게 해킹이 되면 또 가동을 멈춘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이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쇼핑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 산업이 큰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런데 택배 업종의 실적과 주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업종 분석 시간에 이 물류 배송 업종의 요즘 고민이 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0.6% 정도 오름세입니다.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왜 이런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황이긴 하지만 오늘은 뭐 어떤 심리가 좀 반영됐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물가죠. 네. 그래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어제 생산자 물가지도 매우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좀 우려들이 반영돼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올라왔거든요. 예. 많이 올라왔죠. 근데 보통 그 다음 달에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한 6%에 근접할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더 큰 문제는 그 중간재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월비로 18.4% 올랐어요. 중간재 생산자 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간재 가격들, 중간에 제품을 어쩌면 생산 원료를 갖고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기 전에 원료겠죠. 중간에 예를 들면 뭐 폐지 사다가 골판지 용지 만들면 골판지 그렇죠. 박스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서 팔 텐데 그 용지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중간재 만드는 회사들이 내놓는 제품들의 공장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면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좀 안 올랐거든요. 한 6만 원에 아마 계속 낮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레미콘 업자들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예. 조만간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듯이 기업들의 원가 상승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어떤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뒤에 수요가 강해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수요가 그만 강해질까 그런 의구심들 들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싶고요. 재밌는 거는 건설 쪽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먼저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마감되거든요. 5월 17일 날. 예. 일단 보고서 제출 마감 시장이 17일이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초에 1분기가 얼마나 실적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다룰 겁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소위 비용 증가 요인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아마도 다음 주에도 계속 반복돼서 그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소비자들이 자꾸 지갑을 열고 뭘 사는 바람에 공급이 달려서 오르는 물가라면 기업들은 조금 비싸게 받아도 다 팔린다는 뜻이니까 실적에 별 영향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 원자재만 뭔가 여러 가지 꼬인 이유로 자꾸 비싸지고 소비자들 지갑은 잘 안 열리면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된 기업들은 힘들어진다. 그 말씀이네요. 정확한 말이죠.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간 거랑 예. 또 하나는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분명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것이 만약 그래서 정말 경기가 너무 좋아서 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 충분히 올라온 가격 다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네. 임금이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게 고민이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군요. 그런데 여하튼 실적만 놓고 보면 시장은 굉장히 아마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마 다음 주에 실적가 나오면 1분기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 잘 나온 거냐면 우리가 추정했던 NLC 추정했던 값이 100이라면 영업이익은 한 111, 예. 순이익은 한 170% 나온 거거든요.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맞습니다. 예상보다. 순위 저기 잘 나온 거는 네이버가 14조 정도를 저번 주에도 슬쩍 말씀드렸는데 그거 영향도 좀 있었고요. 여하튼 이런 좀 실적이 좋다는 그런 뉴스들이 다음 주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5월 21일 날 금요일이죠. 예.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고 다 하는 배경은 결국 우리가 드디어 전면 개방 어떤 레스토랑도 다 개방하고 유럽이나 미국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다음 주에는 좀 작용할 수 있는 구간. 이 두 가지가 좀 기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좀 더 구하기 쉬워진다는 뜻입니까? 뭘 개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방은 뭐냐면 이제 경제가 우리가 뭐 놀이공원도 개방하고 스포츠 경기를 개방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봉쇄 정치가 5월 17일 날 영국민 프랑스는 다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영업도 재개되고 미국도 경련 다가서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 제한이 좀 많은 편인데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걸 너무 음모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20일 날은 미국의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련해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있으니까 반도체 및 백신 분야에서 아마 두 국가가 협력에 나설 수 있다. 그런 기대. 그게 된다가 아니라 그런 기대가 좀 다음 주에 반영될 수 있는 기대할 만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좋은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미국, 유럽은 대충 이제 백신 맞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들은 욕심 좀 덜 부리고 우리나라 넉넉히 줄지도 모르겠다. 네. 알겠어요. 뭐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긴 하겠죠. 좋겠네요. 예. 결국은 주식시장은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냥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야 돼서 그랬는데 저 중간재 가격 올라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기자님. 그렇겠죠. 가격 전가를 하고 싶은데 쉽게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것들이나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음식료업종 움직이고 소비재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 정도 움직이지 어쩌면 밸류체인에 약간 힘든 것들. 예를 들어서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들에 대해 굉장히 비용 압박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IT에서는 부품 회사들 같은 거 해당될 수도 있고 부자재가 올라가면 그렇죠. 그래서 뭐 납품하려면 가격을 막 올려서 납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1분기 실적이 다음 주에 매우 좋다 나오겠지만 2분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2분기가 정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중요한 얘기인데 PPI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다음 달에 CPI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PPI는 생산자 물가. PPI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 물가 쪽으로 5월께 많이 올라가면 6월 달에 FOMC에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좋은 얘기도 있지만 다음 주는 좀 기대 요인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 6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 나오는 뉴스들이 그럼요. 자꾸 주식 투자자를 불안해하게 만들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기자님 말씀에 금리 올라가면 좀 안 좋더라.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은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이거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절대 금리 안 올릴 거다. 우리를 왜 이렇게 못 믿냐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는 있어요. 저도 믿고 싶은데요. 시장에서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여러 곳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고요. 비용 쪽에서. 그리고 힌트들도 연준에서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밌는 건 어제 클라리다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전혀 예기치 못했다. 그런 게 더 재밌는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어느 정도 했을 것 같거든요. 자꾸 깜짝 놀랐다고 하면 연준에서. 저번 달에 PPI가 높았거든요. 저같이 훨씬 정보가 적은 반도에 있는 저마저도 그 정도는 예상이 됐는데 한 3.3% 후반 아닐까? 근데 그렇게 놀랬단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이 오히려 좀 시장 불안하게 한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저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건너 바다 건너 나라 밖의 경제 뉴스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송유관 회사가 기름이 이제 그 관으로 다닌다는 것 같은데 그 회사가 해킹을 당했는데 그래서 기름이 오도 가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 얘긴데요. 이 송유관 자체가요. 파이프라인 통해서 뭐 휘발유, 디젤, 제트 연료 같은 거를 수송하는 관입니다. 아, 이미 정제한 걸 수송하는군요. 네, 정제 예. 안 된 것도 사실은 가기도 하거든요. 원유도 가고. 네, 근데 이제 주고받고 하는 관이 다른데 네. 이게 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내가 얼마만큼 보내야지 밸브를 이만큼 열어야지 하는 것도 다 컴퓨터로 되는 건데 예. 이 시스템이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랜섬웨어가 뭐냐 하면 이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투를 해서 파일을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 이런 해킹 방식인데 네. 이 인질의 몸값이라는 뜻의 랜섬과 악성 코드라는 뜻의 멀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질이란 뜻이죠. 인질의 몸값이라는 게 랜섬입니까? 네. 랜섬. 네. 그런 단어는 알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시게요? 아니요. 혹시 뭐 외국에 나가서 출장이나 관광 갔다가 납치되면 그들이 랜섬! 막 랜섬 무슨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얘 랜섬을 얼마를 달라야 되나 뭐 이런. 알겠습니다. 알아듣고 이 친구들이 저거 하고 있구나 알아들어야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콜로니얼 송유관도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 돈 안 줄 거다. 우리가 사이버 보안업체랑 해서 시스템 다시 구축하는 있어도 안 줄 거다. 네. 했는데 몇 시간 전에 블룸버그에 기사가 났어요. 해킹 당일날 해커들한테 이 데이터 복구 비용으로 비트코인 75개를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추적이 어려운 수단이잖아요. 그들이 그걸로 달라고 했나 보네요. 네, 근데 이제 500만 달러 규모인데 하나로 따지면 지금 5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해킹한 집단이 다크사이드라는 곳인데 여기가 뭐 금융이나 법, 제조, IT 같은 산업이 주요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이 지금 고객 개인 정보나 뭐 국가적 기반 시설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또 사이버 보안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렇군요. 네. 이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를 또 처음 알게 됐기도 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조차라고 해서 기름을 그냥 탱크 트럭으로 싣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관으로 다니나 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송유관이 있습니다. 땅속에? 네. 땅속에 있어요. 뭐 인천에서 북서울 가는 것도 있고 남해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송유관도 있거든요. 한국도 디지털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원유를 정제소로 운송하는 라인도 있고 정제된 제품을 보관소나 유통소로 보내는 라인이 있습니다. 네, 이 콜로니얼이라는 회사가 남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이 회사 송유관에만 의존하는 소비자가 5천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랑 맞먹죠. 이 회사 문제 생기면 그러면 그 동네 주유소들은 다 기름 떨어졌어요 이러게 되는 건가 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재기 사태가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송유관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남동부 쪽에는 뭐 동부에서 원유가 수입돼서 정제돼서 내려보내면 뭐 걸프만에서 정제된 석유가 또 올라가서 수출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송유관이 연결 안 된 플로리다 이런 쪽은 배로 보내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제를 해서 바깥으로 수출을 하려면 해안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송유관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까지는 송유관으로.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다 보니 이 주유소에 기름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들 사러 간 거죠. 그렇죠. 사실은 주유소에 며칠분은 늘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 코로나 때 화장지 사재기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두어야 되겠다.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하기야 미국은 그거 못 사면 못 움직인다면서요. 그렇죠.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다 자동차들이 많아서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불안하신 거죠. 이제 이 사건은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완전 복구까지는 뭐 한 2주 정도 더 소요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재가동은 어제부터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좀 사재기 여파 말고 다른 거를 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이 사건의 다른 여파? 네. 그러니까 석유 제품의 단순 쇼티지가 아니라 다른 여파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송유관이 기름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있죠.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계속 가동이 되니까. 그거 빼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석유 제품을 보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유식 저장소라고 그러죠. 바다에 띄운 선박. 이런 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정유 제품을 운반 보관할 수 있는 선박의 운임이 급등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 쪽에서 연료 수출업자들이 이 미국 동부 쪽으로 수출할 수 있겠다. 선박 전세 좀 알아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미국의 동부 쪽 수출? 미국 동부면 저 워싱턴, 뉴욕 이쪽 쪽인데. 네, 근데 이 석유가 닿지
유제품이 닿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운반을 해주자니 우리가 팔자 이런 식으로. 정유관이 막혔으니까 저기 설비 없겠거니.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른 곳에서 생산된 더 많은 연료를 네. 조달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 뭐 운송이나 트럭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규정을 완화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존스법 철회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죠. 존스법이 뭔데요? 이 존스법이 한 100년이 된 법인데 예. 미국에서 건조하고 만들고 미국인이 네. 소유한 배로 미국 승무원이 운행하는 선박만 미국 항구 안에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 상거래 감독 연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나르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야 외국 배로 실어와도 되는데. 네. 뭐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간다 그렇죠. 이런 그런 쪽에 미국의 해안들끼리 연결하는 건 미국 배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국내 기업들을 국제 경쟁으로부터 좀 보호하자 예.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네. 이게 예전에 허리케인으로 좀 큰 피해가 있었을 때도 이게 긴급 원조를 위해서 잠깐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잠깐 좀 철회해주면 예. 부족한 곳에 빨리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저 컨테이너 뭐 운임 많이 비싸지고 그럴 네. 때 네네. 그때 왜 비싸지는지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트럭이 못 날라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뭔가 물건을 갖다 주면 그 안으로 트럭이 자꾸 그 부두에서 짐을 빼서 안으로 자꾸 내륙으로 날라야 네네. 또 다른 짐을 부릴 텐데 맞아요. 트럭이 부족하니까 부두에 뭐 일주일 전에 온 짐들이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지금 도착한 배는 번호표 뽑고 막 2주일 기다려야 되니 맞아요. 그 배가 다시 돌아가야 또 이제 올 텐데 그래서 아니, 얼른 좀 실어 나르지 그렇게 트럭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바로 이 얘기 하시더군요. 네. 미국은 그러면 빨리 다른 배로 다른 가까운 항구로 빨리 가서 풀면 되는데 이 존스법 때문에 미국 항구에서 미국 항구로 가는 운임은 엄청 비싸대요. 마치 우리 어디 뭐 용인 민속촌 같은 데 가면 말 한 번 타면 막 비싼 그런 느낌처럼 딱 여기서만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타고 왔는데 참. 그래. 이게 본인들 휘발유 실어 나르는 거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존스법.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다 주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푸나 봐요?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짠 하고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야근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하나 더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쪽에서. 자, 다른 얘기 하나 해보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오히려 구인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까 실업수당을 좀 많이 주는 바람에 그렇다는 분석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지금 미국 아이오와나 엘러베마 비롯해서 9개 주가 지금 일주일에 $300씩 하나로 34만 원씩 지급하는 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주일에 300만 원씩 줍니까? 300만 원이 아니라 $300. 300만 원씩 주면은 누가 일합니까? 죄송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주들이 모두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높은 실업수당 탓이다. 경제 회복 빨리 시키려면 여러분 일터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 넘치는데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노동부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구인 공고 건수와 채용 건수와의 격차가 200만 건으로 3월 달에 이렇게 최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사람 못 구한다 이거죠. 네. 계산해 보니까 실업수당을 받는 게 밖에 나가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 밖에 나가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기 시작하면 실업수당이 안 나오니까 이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정말 실업수당 받는 게 이익이라는 계산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실업수당이 좀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50개 주의 평균 주당 실업급여가 $387이거든요. 한 43만 원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게 뭐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 일주일에 뭐 $100대 초반에서 많게는 $480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코로나 추가 부양책으로 연방정부에서 일주일에 $300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몇몇 곳에서 이 $300를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주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합치면 뭐 평균적으로 $687 하나로 한 77만 원이 일주일에 들어오는 거죠. 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거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지금 2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라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은 취업을 할 이유가 없죠. 예. 예. 그러면 줄이면 될 텐데 또 다른 반론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이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아닌데 연방정부 실업수당이 네. 노동자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수당이 끊기면 어려워지는 사람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죠. 혼자 가게 하는 분들도 이거 받아서 손님 없는 거 메꾸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나가서 늘 일하시는데 이분들까지 다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런 맞아요. 얘기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좀 빼고 정리를 좀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실업급여를 받으면 네. 그거는 세금은 따로 안 내죠? 기본적으로는 내는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 주가 다 세금 정책이 다르잖아요. 아, 주별로? 네. 그래서 미국 전체 절반 정도 주에서는 실업수당에 과세를 합니다. 주에서 주는 실업급여는 당연하고 이번에 코로나 부양책으로 네. 주는 그 $300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를 하는데 네. 뭐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버지니아 이런 곳은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요. 뭐 플로리다나 알래스카, 텍사스 이런 곳은 아예 인컴텍스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급 많이 받아도 그냥 다 가지세요 한다고요? 네, 그래서 코인의 경우도 네. 소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텍사스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뭐 지금 또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좀 세금 혜택 더 주고 있어서 이제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군요 이게.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 미국인들이 근로소득 대신에 자본소득을 택한 사람들이 많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돈으로 이사 간다 이거죠 그쪽으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수당을 받은 걸로 네. 주식이나 코인을 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퍼포먼스 차이가 크다. 재테크 결과의 차이가. 네, 그러면서 이제 코인도 세금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네. 없는 주에선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 그냥 간단하게 뉴스로만 얼핏 들어서 잘 몰랐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이었어요.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질문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재미있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청취자 박경서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펀드 중에 역외 펀드라는 게 있다던데 역외 펀드는 어떤 펀드를 역외 펀드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역외 펀드는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외제 수입산 펀드 이런 뜻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펀드라는 뜻인데요. 그럼 국산 펀드도 있냐? 당연히 국산 펀드 있죠. 국산 펀드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뜻합니다. 그 국산 펀드가 돈을 국내에 투자하면 국내 펀드라고 하고 그 돈을 해외에 투자하면 해외 펀드라고 하죠. 다만 펀드의 이름이 뭐든 간에 돈을 해외에 투자하든 국내에 투자하든 내 돈 굴리는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 회사면 국산 펀드인 거고, 역외 펀드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외국인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인 매니저가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한국인들 너희들도 이 펀드 한번 가입해 볼래? 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역외 펀드는 내 돈 굴리는 사람이 외국인이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외국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펀드하고 좀 다르죠. 해외 펀드는 국산 펀드도 해외에 투자하면 해외 펀드라고 하는데 역외 펀드는 해외의 외국인 매니저, 외국인 회사가 운영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투자를 만약 이게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주로 우리나라 여행사에다 돈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도 원화로 내고 놀기도 해외에서 놀고 해외 현지 가서도 이제 한국인들끼리 뭉쳐 다니니까 그런 것이 해외 펀드, 국산 펀드 중에 해외 펀드고요. 만약 미국 여행사에 돈 내고 해외여행 간다면 여행 경비도 달러로 내야 되고 가이드도 외국인이고 같이 돌아다니는 여행객들도 다 외국인들이겠죠. 이제 이게 펀드로 치면 역외 펀드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회사들도 돈을 잘 벌고 택배 회사들은 물량이 많아져서 오히려 고생들까지도 할 만큼 이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 회사들은 그래서 돈 많이 벌겠구나 해서 실적을 들여다보면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주가도 안 좋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증시 업종 분석 시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택배 산업이 호황인데요. 호황이죠. 뭐 작년부터 그랬죠.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택배 차량이 늘어나기도 어렵고 택배 회사를 설립하기도 어렵고 하니 물량이 몰려서 네.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일단 택배 산업은 기본적으로 약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경쟁. 네, 꽤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데 일단 지금 운송단이 일어나고 있는 뭐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과는 좀 다르게 택배업은 실적도 주가도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하군요. 맞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어디서 시켰는데 쇼핑몰에서 시켰는데 물건이 왔는데 A 택배 회사로 보냈네요. 이분들 성의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서 왔는지는 보지도 않으니까. 가끔 우체국에서 오면 여긴 좀 성의 있구나. 우체국은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좀 빨리 오고 그런 게 있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점유율 1위 택배 회사인 CJ 대한통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7% 증가했고 요새 매출 7%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놀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랬네 이런 느낌. 이커머스 성장에 비하면 뭐 별로 그냥 그렇고 영업이익은 17%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호황에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2위권의 한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8%가 급감했습니다. 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네, 요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40% 급증했습니다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급감한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주가도 안 좋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올해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한 1% 내외로 상승했고 그냥 제자리였다. 네, 제자리였고 오히려 한진은 16% 두 자릿수 때 하락했습니다. 올 초보다. 네, 이게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 특히 미국의 UPS나 페덱스 같은 이제 미국의 택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신고가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것과는 이제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우리 다 가격 경쟁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는 가격 안 내리고 뻣뻣하게 장사했나 봐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택배 산업은 이커머스랑 떼질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건을 시키면 누군가는 결국은 배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 산업으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커지고 나서 가격을 올리든지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내 업체들은 치킨 게임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차피 한 차 갈 거면 그거 가득 채워야지 반만 채우고 간다고 돈이 덜 들거나 힘이 덜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가격을 올렸다가 경쟁사들이 안 올려버리면 점유율을 뺏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이 2019년도에 가격을 한번 올렸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점유율만 떨어지고 좀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었거든요.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로 택배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30% 늘었는데 올해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수준이라 이거죠? 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이어서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도 한 1년 전에 비하면 20-30% 늘어난 건데 매출은 뭐 얼마 안 늘었으면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뭐 단가가 떨어진 건 아닌데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류 인력을 추가하면서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거든요. 작년부터 그런 문제들이 좀 맞아요. 택배 하다가 과로사 하는 분들 생기고 하면 이거 대책 마련해라고 했었죠. 그런 이제 사고가 생기면서 작년 11월에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간 택배 하시는 분은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이제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권고. 근데 요새 보면 막 새벽 2시에도 막
일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권고했고요.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를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분류 작업. 이게 분류 작업을 기사님들이 하신다라고 해서 그게 분류 작업이 뭐죠? 그러니까 택배가 오면 이걸 분류해서 어디로 이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류 작업까지 하고 배송 작업까지 하는 걸 택배 기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아, 터미널에 일단 차 끌고 가면 네네. 거기서 이미 차 안에다 딱 맞춤해 주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분류해서 내 차에 실을 거 고르고 한다는 거죠. 그 맞습니다. 작업. 네, 그게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네. 이거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세분화하고 표준 계약서에 반영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이거를 과연 택배 기사들이 할지, 그렇죠.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 건지. 그리고 택배 기사가 하면 이거 뭐 비용을 지불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이제 이 택배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격 구조 개선 방안을 올해 5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예. 벌써부터 이제 택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택배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3월 15일, 올해 3월 15일 롯데가 이미 개인 택배 가격은 1,000원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고객 단가는 15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는 이번 달 19일부터 개인 택배 가격이 1,000원 네. 올라가게 되고요. CJ대한통운은 개인 택배는 이제 19년도에 한번 인상을 해서 기업 고객에 대해서만 250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해서요. 네. 아마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 올리기 두려워하는군요. 맞습니다. 150원 올리고 이런다는 거 보니까 이게 대형 화주들은 네. 뭐 100원, 50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가끔 어디 보이는 건데 업소용 콜라의 가격이 싼 거. 네. 그거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군요. 아, 그런가요? 업소용은 업소용 콜라 요즘 그 보면 이거는 네. 그 배달 전문점에서만 쓰이는 거니까 네. 소매점에서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업소용 콜라는 콜라 회사가 납품하는 가격이 굉장히 싸서 슈퍼마켓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디 도매로 받는 것보다 그냥 피자 가게에 납품된 그 업소용 콜라를 웃돈 주고 사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네요. 네. 그런데 피자 가게는 왜 그렇게 싸게 주냐 물어보면 피자 가게 사장님은 10원 비싸면 이 콜라 안 사요. 그리고 많이 사시니까 다른 콜라로 바꿔버리는. 네. 그런 얘기 하더군요. 똑같네요. 맞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걸 또 이 업계에서는 도입한다는 건데. 지금 가장 이 택배 업계에서 핫한 건 풀필먼트입니다. 예. 이 용어가 낯설어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풀필먼트라는 거는 물류 전문 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서 배송, 보관, 포장, 재고 관리, 교환 환불 서비스 이거를 다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풀필먼트. 네. 제가 만약에 인터넷 뭐 사업을 한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데 제가 만약에 뭐 물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요거 포장도 하고 택배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물건만 이렇게 해서 저쪽에 쇼핑몰에 올려놓기만 하면 올려놓고 그 물건만 이 대행업체에 갖다 놓기만 하면 거기서 배송 서비스, 반송까지 다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내가 팔려는 걸 그럼 저기 어디 창고에다 갖다 놓고 맞습니다.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그 창고에 갖다 놓고 거기서 주문 들어오면 나는 어떤 손님이 주문했어요만 알려주면 그쪽에 자료만 주면 그쪽에서 다 보내주는 거죠. 포장, 뭐 재고 관리, 발송, 반품까지 다 해준다.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요, 뭐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2006년도에 아마존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판매자는 아마존의 창고에 본인 물건만 갖다 놓기만 하면 이후 배송, 뭐 주문 처리 이게 아마존에서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매자는 배송 처리에 드는 비용, 인력 이런 것들 다 줄일 수 있고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사진 찍어서 좋아요라고 설명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수수료는 들겠지만 이게 많은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하면 또 비용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럼 인터넷 쇼핑몰들이 해야 되는 서비스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서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해야죠. 맞습니다. 해야죠. 네. 그런데 그거를 택배 회사들이 해줘요? 지금 현재 쿠팡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창고 짓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이 지분 교환을 통해서 협력 강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네이버의 지금 연간 거래액이 한 20조가 넘습니다. 한국의 1등 이커머스 업체인데 얘들이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려면 창고부터 지어야 됩니다.
전국에 창고를 다 지어야 되고 그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쿠팡이 적자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이게 다 이 서비스 이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물류 창고가 많은 이 택배 회사들과 협력을 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을 하려면 지금은 네이버에 쇼핑몰 올려놓은 사람이 물건 팔리면 집에서 박스로 포장하고 붙이고 뭐 다 주소 쓰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그 일은 저희 네이버가 할게요라고 하는 게 풀필먼트 서비스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재화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네이버가 창고를 짓지 않고 CJ 대한통운과 협력을 해서 CJ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물건을 보내주고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그거 가지고 배송을 합니다. 이게 서로 좋은 거거든요. 앞서 이제 치킨 게임이 택배업에서 치킨 게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가장 큰 대형 화주를 이제 택배 업체들은 이제 얻게 되는 거고 네이버는 자기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런 운송 서비스, 풀필먼트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는 있거든요. 무조건 다 효율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를 해서 자기네들이 다 하니까 정보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보가 한 단계 건너뛰거든요. 네이버의 정보에서 이제 CJ 대한통운의 정보. 이게 정보가 잘 넘어가느냐. 서로 다른 두 회사가 그 일을 손발 맞춰서 잘 할 수 있냐. 맞습니다. 그 얘기군요. 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는데 네이버는 그거를 다른 택배 회사들과 제휴해서 하려고 하고 쿠팡은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었겠네요, 쿠팡이. 쿠팡은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적자가 났더라고요. 한 3천억 정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면 어찌됐든 간에 물량만 커지면 돈을 버는 거는 예전에 아마존 경험을 보면 쉽게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쿠팡과 네이버의 사업하는 방식이 이 개성인 것 같아요. 네이버는 많은 걸 하긴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협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거 잘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지?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붙이세요 이것만. 본인들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해버릴까? 이게 답답할 것 같기는 한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진출입이 빠를 수 있습니다. 손절도 빨리.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는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또 그 업체들은 또 제2, 제3의 방법을 늘 머리 쓰느라고 거기에만 몰두 안 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회사가 네이버가 직원들 자꾸 자르면 직원들도 투잡 시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큰 고객이니까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양쪽에 다 개성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재밌네요. 지켜보면.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심심하시면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일주일치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셔도 되고 팟캐스트로 다시 한번 듣기도 하셔도 되고 라디오 본방에는 안 나가는데 저희끼리 또 딴 이야기 좀 중얼중얼하는 것도 팟캐스트에는 올려놨어요. 한 번씩 또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